안녕하십니까 비트러너님들.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10만 6천 불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3주 이상 10만 불 이상에서 안정적인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일부 트레이더들은 9만 3천 불대도 매수 대기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번 주는 미국 고용지표가 연달아 발표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힌트 얻을 수 있고요. 특히 6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점점 관망 분위기로 전환되는 양상이어서 만약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약화되면 이 비트코인과 전통금융과의 디커플링 여부도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심리 간의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어질 거고, 그 안에서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전쟁 관해서 한마디 한다거나 이런 것이 변동성을 일으키면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긴 호흡으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비트러너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좋은 매수 기회로 선별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마이크 셀러 나탈리 브루넬 쇼에 나와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새롭게 만들어서 상장시킨 영구 우선주 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STRK,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8% 배당금이 나오고 만기에 주식 전환 옵션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스트라이프라고 하는데 STRF는 이 고정 수익 투자자들을 위해서 고정 배당금 10%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전환 옵션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제가 왜 굳이 이 트윗을 가져 설명을 드리냐, 오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스트래티지는 원래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사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이 영구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영구 우선주는 전환사채 시장과 조금 다릅니다. 전환사채도 물론 회사채지만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고정 수익 시장 투자자들의 그 수요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라 볼 수는 없죠.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는, 회사채는 정크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영구 우선주는 조금 더 안정형 수익을 도모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픽스드 인컴 마켓, 고정 수익 시장,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드디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두 종류의 영구 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자, 스트래티지는 지금 전통 금융의 유동성을 비트코인으로 연결시키는 자본 흡입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의 펌프 기계죠. 펌프 기계. 그러니까 저수지 땅에 있는 물, 지하수 물을 퍼 올려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고정 수익 시장, 픽스드 인컴 마켓에 있는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끌어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흐르게 만드는 새로운 설계자가 바로 스트래티지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다음 트윗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드, STRD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말한 딜란 르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준 그런 트윗인데요. 스트라이드는 얼마 전에 나온 새로운 또 영구 우선주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스트라이프와 스트라이크가 원래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스트라이드예요. 어제 나왔습니다. 이 스트라이드는 그러면 나머지 두 개와 무슨 차이가 있냐? 스트라이드는 조금 더 보호장치가 없는 영구 우선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액면가 기준 10%의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스트라이프랑 똑같긴 한데, 스트라이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어요. 영구 우선주는 아시겠지만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러면은 우선주 투자자들이 먼저 이 자녀 재산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투자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회사가 만약에 파산했을 때 가장 앞에서 자녀 재산을 이제 나눠받는다. 그래서 이제 보호장치들이 있는데, 스트라이드는 같은 영구 우선주지만 만기가 없습니다. 영구 우선주지만 이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리고 배당에 대한 약속도 없는, 배당이 연 10% 제공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 그런 형태의 조금 더 정크 등급의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투자 상품, 그러니까 MSTR이라고 하는 이 보통주가 있고, 스트래티지가 보통주는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인데, 영구 우선주를 발행을 통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 인스티튜션 인베스터들이 투자할 수 있게 장을 열어놓고, 이 인스티튜션들도 픽스드 인컴 마켓에 투자하는 안전형 투자자들로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클래스를 나눠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보호 조항이 거의 없고 후순위로 구조가 간단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고수익형 정크 등급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이 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증명을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파이낸스 전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학에서. 뭐 학부 전공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일 것까지는 없지만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수업도 따로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의 코퍼레이트 트레저리에서 이런 영구 우선주, 뭐 보통주 발행, 이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주가를 올릴 거냐 또는 시가총액을 올릴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전략인데, 이 마이크 세일러가 아주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CEO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CEO는 아니죠, 회장이죠. 자,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거 굉장히 아무튼 스트래티지가 이 픽스드 인컴 마켓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끌어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무기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게 성공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한번 예측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아직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전통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금을 끌어오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트래티지가 자기가 펌프 역할이 되어서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전날 제롬 파월 의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독백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비트코인 히스토리안 피터 리쪼가 정리해줬습니다. 제롬 파월이 방금 브레튼 우즈 시대의 종료가 통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연준이 비밀을 폭로했다.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 라고 트윗을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오늘날 연준이 정한 금리 정책의 한계를 조심스럽게 인정한 거예요. 1971년 이후로 미국은 금 본위제를 포기하고 무제한 화폐 발행 기반의 부채 경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연방정부는 GDP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고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폭증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전통적인 방식, 즉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인플레를 잡기 어렵고, 잡더라도 정부 재정 건전성과 채권 시장의 안전성을 동시에 위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윽박질러도 쉽게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렇다고 쉽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미국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 이런 정책적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연준입니다. 결국 파월의 이번 발언은 우리 손에도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돌려 말한 거고요. 이는 곧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서의 장기적 부의 이동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롬 파월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죠. 비트코인이 왜 지금 중요한 투자 자산인가, 우리 같은 비트러너들이 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가야 하는가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인플레이션, 이 해결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교차점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탈출 전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칼 맹거의 톰 리 인터뷰, 이분 또 나왔네요. 요즘 자주 나오시네. CNBC 인터뷰에 또 나오셔서 비트코인을 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인가요?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200만 달러 아니었나요? 톰리 뭐 유명한 펀드 스트렛의 투자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분도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굉장히 유망한,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큰 신망을 얻고 있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분 미국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나름. 그래서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얘기를 해오셨어요. 가격 전망은 틀리지만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이 얘기는 10년 전부터 해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은 맞고요.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와라고 얘기해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셨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95%는 이미 채굴 완료되었다. 근데 지구 인구의 95%는 아직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은 사실상 멈췄는데 수요는 이제 겨우 시작됐으므로 비트코인 가격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10만 불 갓 넘었지만 300만 불까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30배인가요, 그러면?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국채 수익률이 불안정해지고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300만 달러 가격은 상징적인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필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프레드 크루거, 비트코인은 밀레니얼 자산이고 금은 베이비부머 자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 도표를 가져왔네. 평균 투자 연령대라고 할까요? 비트코인과 금의 평균 투자자 연령대를 계산을 해보니 비트코인 투자자는 30이 갓 넘는 젊은 나이고 금 투자자들은 50에서
사이, 5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드 크루거도 아마 50대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세대의 자산이다. 밀레니얼 자산이다. 여기서 또 톰리 얘기도 해주셨네요. 톰리가 옳았다. 톰리도 뭐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시겠죠. 아마 X세대 50대실 것 같은데 이 톰리 아저씨도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이 좋다고 얘기를 해온 게 옳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 기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는 기성세대의 안전판은 금이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도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베이비 부머 이상 세대의 자산 약 7경원의 자산이 이제 X세대 이하 세대로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대로 이동하는 세대 간 부의 대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경원입니다. 7경원의 부가 이제 젊은 세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X세대 이하 세대가 좋아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될지 203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결국 시간이 이 답을 내려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간밤의 뉴욕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주 이상 10만 불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10만 6천 불이라는 저항 돌파에는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코인글라스의 청산 히트맵에 따르면 10만 5천 불에서 10만 불 사이에 매수 유동성이 두텁게 쌓여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거니까 매수 호가가 10만 5천 불에서 10만 불대로 내려가면서 매수 유동성들이 두텁게 쌓였다라는 말은 저가 그 정도의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매수 주체들이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93,200불대에도 약 1.7억 달러 규모의 대기 주문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10만 불 깨지고 내려가서 93,000불에도 충분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기 매수자들이 많다는 거죠. 상방 유동성도 있다고 하네요. 11만 2천에서 11만 3,500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더 올라가기 전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양방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극명히 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알파 BTC는 6월 중순 FOMC 전까지 횡보 또는 하락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증시 볼까요? 나스닥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한 하루였습니다. 기술주가 이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51% 상승, S&P 500이 0.58% 상승, 나스닥이 0.81%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가 19,398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던 게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봅니다. 졸츠죠. 구인이직 보고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완화됐고요.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한 새로운 부정적인 뉴스도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섹터에서 줄었는데 소비재 섹터에서만 예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섹터, 월마트, 타겟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거. 이런 소비재 섹터는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 인플레이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걸까요? 뭐 이런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세금 정책이 실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혼조세입니다. 장기물은 내려갔고요. 단기물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4.459%로 전일 대비 0.002%포인트 내렸고요. 2년물 금리는 3.956%로 전일 대비 0.0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가 정말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지표 11만 명 증가 예상 수요일 날 발표되고요. 오늘이네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23.6만 건 예상. 5월 비농업 고용지표 금요일 발표됩니다. 12.5만 명 증가 예상. 그리고 실업률은 4.2% 유지 전망. 이렇게만 나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거고,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나오면서 이런 소비재 섹터의 기업들의 왜 거래량이 늘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겠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금 가격 보겠습니다. 금값 마이너스 0.6%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락했네요. 전일 3,300 온스당 3,3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0.6% 하락한 거고요. 같은 날 미화 달러화가 플러스 0.5%로 상승해가지고 금과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 가격이 내리고 금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내리는 이런 반대, 인버스된 상관성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 당분간 금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금의 단기 흐름은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과 연준의 통화 정책 시그널에 따라 크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밈 역시 스트래티지와 이 픽스드 인컴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채권 자금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bonds라고 되어 있는 이 회색깔 영역 부분에 뭐가 하나 막대가 딱 꽂아져 있죠. 빨대라고 하겠습니다. 빨대가 딱 꽂아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영구 우선주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드 요 영구 우선주들을 통해서 스트래티지가 위에 보면은 펌프가 있죠. 스트래티지 펌프를 통해서 자금을 쪽쪽 빨아들여서 그거를 왼쪽에 있는 비트코인 2조 달러밖에 안 되는 조그만 비트코인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 시장 먼즈 마켓의 규모는 318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 규모가 100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채권 시장 규모가 318조 달러나 되므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여기에서 자금이 쪽쪽쪽쪽 스트래티지가 빨아와서 비트코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불리시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이제 디지털 골드가 아니라요. 자금만 빨아오는 게 아니라요. 전통 금융자산, 특히 픽스드 인컴, 번드 마켓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금융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아주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이걸 해주고 있고요. 채권 시장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겨주는 펌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조 달러에 불과한데 318조 달러씩 채권 시장에 돈을 끌어오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18조 채권 시장에 단 1%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해도 3.18조 달러가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오는 자금만 해도. 2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이상의 자금이 넘어오는 거고 2배 이상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 채권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 흐름. 굉장히 기대되지 않나요? 세일러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을 다시 판을 짜고 있고요. 채권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감히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VIP 데이라서요. 본 행사는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계속 저희 행사장의 저희 부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예정이고요. 뭐 간간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다음에 제 연사 부대에서 강연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만약에 행사장 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오시는 분들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유튜브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